네, 지금부터 7강 파리협정 제6좀 4조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에 살펴본 것처럼 파리협정에서 제6조의 내용은 특별히 6.2조와 6.4조 내용은 시장적 접근에 대한 내용들로 다루었습니다. 시험 범위에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지만 6.8조가 비시장적 접근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시험 범위까지 다룰 내용은 6.4조 지속 가능한 발전 메커니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까지 영상으로 살펴본 내용들이 시험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안내한 것처럼 6.8조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은 이전에 수업 자료에 있었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에 대한 내용 수준으로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되니까요. 6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UNFCCC, UNFCCC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항목들이 기후변화 융합전공 국제관계학과의 많은 교과목들에 많은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파리협정 이후에 국제 기후의 변화를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체제가 하나의 새롭게 바뀌어졌다고 할 정도로 파리협정 이후의 체제, 포스트 파리 레짐, 신기후 체제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명확한 구분이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NDC 각각 개별 국가가 어떻게 자발적 감축 목표를 내세우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있고 그 발표 내용들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검사하는 이런 강화된 이행 과정 검사와 5년 주기의 검토 이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조를 통하여서 파리협정 6조를 통하여서 민간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문을 열어주면서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영역이 실제로 여기에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감축 분에 대한 활동들을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민간 영역 사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호를 열어두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징은 다정한 협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6.8조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간 협력 강화와 기술 이전, 역량 강화 이런 내용들이 이제 6.8조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뤄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6.4조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 디벨롭먼트라는 개념이 사실은 국제 개발로 표현되기도 하고 발전이라는 표현들로 사용되니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 메커니즘 우리가 SDM 약자를 따서 SDM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M은 사실 새롭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CDM이라고 하는 이 기존의 제도를 이제 발전시키면서 나타났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Sustainable Development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SDG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런 개념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거래 가능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전에 봤었던 6.2조와 유사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개념,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여기에 연계한 메커니즘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DM은 파리협정의 중앙기후정책이다. 어떻게 중앙기후정책이 되었나? 라고 한다면 이 SDM을 통하여서 파리협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또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파리협정의 정신, 파리협정의 내용이 이 메커니즘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파리협정 6조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손꼽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SDM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청정개발체제, CDM이라고 하는데요. 교토정서부터 내려오던 이 제도를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토정서는 1997년에 이제 의결되게 되면서 같이 선진국들이 모범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제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탄소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선진국의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메커니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뚜렷한 구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록을 만들어서 이 나라들은 선진국이야, 이 나라는 개발도상국이야, 그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선진국 그룹이 개발도상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선진국 부록이라고 하는 아펜딕스 1 국가에서 자국 내에 감축하기 어려운 탄소 배출량을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감축받는 그 성과를 자신의 성과로 인정받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였지만 이후에 살펴본 내용처럼 이 부분은 사실은 잘 진행되지 않았었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다소간 경제적인 또 선진국의 이익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형태로 결과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DM의 주요 특징을 보게 된다면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산림보건 등 개발도상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출량을 실제로 인정받는 형태로 Certificate, 여기 CER이라고 하는 인정받은 배출 감소량, 배출 감출량을 자국의 감축 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처음 수행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례들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대규모 CDM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었고 주로 다양한 영역들 가운데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많은 내용들이 수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CDM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 취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지속 가능한 발전, 특히 개발도상국에게도 유익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많은 프로젝트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선진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많이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부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개발도상국의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경우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온실가스 감축에만 목적을 두었었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소간 도외시했기 때문입니다. 투명성 문제도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감축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데 그 보고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감축을 했다, 이런 성과를 과장하거나 또는 이중 계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CDM 형태였을 때 중국과 인도에 많은 사례들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런 지역적 편중도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왜 중국과 인도에 그렇게 진출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단순히 ODM이라는 죄송합니다. CDM이라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들이 프로젝트들이 탄소 배출권 감축이라는 경제적인 영위 활동뿐만 아니라 개발 선진국 국가들의 기업들의 이 개발도상국 진출, 당시에 또 중국과 인도에서 경제 산업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투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다른 개발도상국들 또는 저개발국 LDC, Least Developed Country에서는 상대적인 소외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했었습니다.
실제로 수치상을 보시면 여기 파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CDM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국과 인도에 많은 할당량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이제 SDM 지속 가능한 발전 메커니즘이 더욱더 이제 개선된 형식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었고, 이제 파리 협정을 통하여서 CDM의 후속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하지만 여기에 한계점들, 문제점들을 보완하여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더 강력한 지속 가능성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서 이 부분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서 CDM과 마찬가지로 저 개발도상국에서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이 탄소 감축 성과를 얻고 이를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교토 정서와는 다르게 파리 협정에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 구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도 다른 개발도상국을 향하여서 SDM 이 메커니즘을 따라 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문으로 보시면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국문으로 옮긴 내용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당사국이 승인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민간 부분의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그리고 배출 감축을 달성한 당사국의 감축 성과를 다른 당사국이 자국의 국가별 감축 목표 NDC 이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이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관리, 권한, 지침들은 파리협정 당사국 회의 CMA에서 관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6.2조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2조는 개별 국가들이 앞서 강의에서도 설명했었지만 개별 국가들의 협정으로 인하여서 다소간 느슨한 유연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었지만 6.4조는 명확한 감시와 명확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CDM의 그 교훈들을 삼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리 협정의 당사국 회의 CMA에서 관리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더 강화된 지속 가능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CDM에서 약점으로 나타났었던 이 부분이 개선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과정을 통하여서 이 프로젝트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이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SDM은 이 과정에서 성과를 기록하고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보고 체계를 확실하게 관리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글로벌 참여입니다. CDM과 달리 CDM에서는 선진국 그룹이 이제 개발도상국에게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 반면 이 SDM 체제 안에서는 파리 협정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이 과정들이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개발도상국도 여기에 참여해서 다른 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그 감축 효과를 자신의 NDC에 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SDM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내용 핵심처럼 이름처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가 있죠. 그리고 투명성 강화, 그리고 감축 성과의 신뢰성 강화 이런 내용들은 SDM의 어떤 특징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 그룹에서만 수행했었던 이런 작업들을 개발도상국 그룹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카테고리상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 안에는 중국이나 인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도 다른 주변 개발도상국에게 더욱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이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효과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DM에도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CDM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 과정 가운데 비용이 더욱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점을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더 많은 비용과 자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저개발국 (Least Developed Country에서는) 실제로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SDM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지원이 필수적인데 개발 국가에서 발의 협정을 탈퇴한다든지 이러한 국제적인 협력의 움직임 가운데 반기를 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 진행 과정이 이제 원활하게 수행되기가 어렵겠죠. 감축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 간 투명한 협력이 요구되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축 성과의 지역적 불균형도 해결해야 됩니다. 앞서 CDM 사업들이 많은 경우에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도와 또 중국에게 수행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특정 지역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가에 더 균형 있게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도식을 보시면 왼쪽은 호스트 컨트리, 여기 프로젝트 개발을 이제 받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어 컨트리는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들이 여기에 대상 국가인 개발도상국에 수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6.2조와의 차이점은 이 도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러한 관리 자체를 중앙화된 메커니즘, UNFCCC의 중앙화된 메커니즘을 통하여서 관리 통제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6.2조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개별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하여서 유연하게 수행된 반면 이 부분은 UNFCC를 통하여서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한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 그리고 또 이중 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목적성,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CDM의 약점들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앙화된 관리 체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4조는 6.2조와는 다르게 다른 영역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6.4조가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를 인정받은 형태로 이 감축 성과를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받은 형태로 이 NDC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시장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6.4조에 나타난 비시장적 접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완전한 비시장적 접근은 6.8조에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4조는 비시장 접근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6.8조죠. 하지만 여기 6.2조, 6.4조는 시장 기반 메커니즘에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6.4조가 어떤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된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6.2조와는 차이가 있게 비시장적 요소가 여기도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포괄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이나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 생각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적 기반 메커니즘은 6.2조, 6.4조 그리고 비시장적 접근은 6.8조다. 그렇게 대전제, 큰 분류에서 구분되는 이 형태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CDM과 SDM을 비교하는 표를 통하여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CDM은 이전에 있었던 제도인데요. 교토의존설을 통하여서 진행되었었고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향하여서 이런 탄소 배출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수행의 결과물들을 자신의 성과로 이 선진국의 성과로 반영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이제 감축, 탄소 배출 감축에만 집중했었기 때문에 그 취지와 내용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내용들, 성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했었지만 이것이 잘 발현되지 않는 약점도 있었고요.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는 지점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축성과 CER을 이제 개별 이 선진국에서 자신의 NDC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CDM은 UNFCCC 하에 CDM 집행이사회가 따로 있어서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SDM에서는 파리 협정의 내용으로 이 내용이 또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부분이 파리 협정의 취지와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이 탄소 배출 감축 프로젝트 플러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이 목적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관리는 파리 협정의 당사국 총회 CMA에서 감독하고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6.2조, 6.4조 구분이 있습니다. 6.2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개별 국가 간 협약을 통하여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이전된 감축 결과 이 ITMO를 통하여서 탄소 감축의 성과를 자신의 NDC에 반영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유연한 기후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제 개별 국가 간에 이렇게 더 협력이 강한 국가들 간에 자유롭게 알아서 국가 간 협약을 통하여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유연성을 주어진 만큼 투명성이나 이중계산 방지에 국제적인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6.4조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 메커니즘 SDM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메커니즘으로서 대상국인 다른 개발도상국에게 이 탄소 배출 감축 프로젝트 플러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CDM의 내용을 이제 반영해서 그 약점들을 보완해서 나타난 형태로 나타난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고요. 더 강력한 지속 가능한 기준과 더 투명성을 또 적용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전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기후 대응 체계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약을 살펴본다면 6.2조와 6.4조 모두 국제적 탄소 감축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장 기반과 또는 6.4조의 SDG 요소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또 비전 접근법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6.4조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 프로젝트 또는 ODA 과정 가운데 6.4조의 내용을 반영하여서 이 부분이 탄소 감축 사업 플러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탄소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볼 수가 있는데 자신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어려운 내용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환경 ODA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게 기후위기 대응 또는 여기 탄소 감축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6.2조, 6.4조 이런 내용들은 또 ODA 사업과 또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한 정리를 통하여서 이제 6.2조 그리고 6.4조에 대한 시장적 접근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대전제는 시장적 접근 그리고 비시장적 접근 나뉘어지면서 시장적 접근에는 6.2조, 6.4조 그리고 비시장적 접근에는 6.8조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업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어, 다음 주에 수업을 수업 시간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중간고사 관련해서 공지사항을 우리 클래스룸을 통하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동영상 클립을 이제 시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출석 체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출석 관련해서 또 질의응답이 있거나 또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또 클래스업 메시지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